도쿄 증권거래소가 상장회사들한테 공문을 보냈잖아요. PBR 기준으로 1.0이 안 되는 회사들은 주가 부양책에 대해서 좀 내놔봐라. 월권이죠. 주식 매매 그 중개나 하면 됐지 웬 갑자기 주가 부양책. 근데 이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겠어요? 주주 환원율 높이는 거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배당 더 하고 자사주 매입 조각 더 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 주가가 올라가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빨리 보고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언급하신 이 주주 환원율 관련해서도 일본의 그 상장사들 15조엔대 역대급 배당을 지급하면서 9주 연속 주가가 상승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거 보면은 정말 일본도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일본이 기시다 내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자민당 파벌 중에 가장 수가 적은 약체 파벌이라고 이제 알려져 그렇죠. 있죠. 근데 의외로 기시다 내각이 롱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이게 표를 얻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니케이 225 지수가 거의 89년도 법을 깨지고 나서 요새가 최고치죠. 요즘 뭐 32년 만에 33년 만에 최고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 33,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 초에 도쿄 증권거래소가 상장회사들한테 공문을 보냈잖아요. PBR 기준으로 1.0이 안 되는 회사들은 주가 부양책에 대해서 좀 내놔봐라. 월권이죠. 우리나라 한국거래소가 그랬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니 증권거래소가 그 주식 매매 그 중개나 하면 됐지 웬 갑자기 주가 부양책. 근데 이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겠어요? 주주 환원율 높이는 거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배당 더 하고 자사주 매입 조각 더 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장기간 동안 침체되어 있던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되던 그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일본 경제 끝났어. 다들 이렇게 평가받던 일본 경제 또 증시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활기를 띠게 되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빨리 보고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부작용이 없는 주가 상승이잖아요. 불과 몇 년 전처럼 갑자기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뭐 부동산도 올라갔습니다만 그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는 주가 부양 방법입니다만 주주 환원율을 높이고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서 올라가는 주가는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 외국인 지분율이 뭐 30 몇 프로 이렇게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국부의 3분의 1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든지 뭐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그리고 좋은 물건은 뭐 외국인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일본 거래소에서 상장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하는 뭐 이런 방식 탑다운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주주들이 소액주주 운동이나 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바텀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요즘 좀 작년부터 움직임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주 행동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느낌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개미 투자자들이 주총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오지 말라고 일부러 주총도 저기 지방 어디 본사 이상한 데서 해가지고 갈 수도 없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동시에 같은 나라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예탁결제원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K보트, 그러니까 전자투표. 이거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게 이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제 저는 이거를 의무화하자는 것이죠. 적어도 상장회사라면 주총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편하게 모바일을 통해서 뭐 사무실에서 집에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인 것 같아요. 주주 환원이나 주주 자본주의를 강조할수록
또 이제 뭐 노조라든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걸 다 주주한테 배당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사회 기여를 하고 뭐 이런 주장도 상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근데 일단 순서가 있는 것이죠. 일에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한테 제대로 제 몫이 안 돌아가고 예.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환원부터 강조하는 건 저는 순서가 일단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대의 주주 환원율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사회 환원을 강조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그 반론을 한번 봤습니다. 주주 자본주의 뭐 다 좋은데 소액주주 운동도 다 좋은데 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인센티브가 다르다. 소액주주는 시세 차익을 더 기대를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소액주주는 경영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시세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소액주주 물론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주주도 물론 제한은 좀 따릅니다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들은 회사 경영권이 달려 있으니까 함부로 사고 팔구를 못할 뿐이죠. 이제 예. 팔았다가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올 테니까요. 근데 경영 판단을 지배주주 일가가 해야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주주 전체가 해야죠. 한 번에. 그렇죠. 예. 주주의 어떤 총의가 모여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 경영 문화가 개선된다고 하면, 아니, 소액주주라고 왜 항상 샀다 팔았다 하나요? 10년,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앞으로 미래 비전이 보이는 회사다 그러면 정말 10년, 20년 배당도 받으면서 그럼요. 그리고 그것도 주식 갖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자식한테 물려주는 물려줄 수도 분들도 있고. 많이 예, 나올 거고.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편법 승계입니다. 그 과거에는 뭐 이제 뭐 전환사채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이런 승계 방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업 분할이 아주 주된 그 어떻게 보면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는지 한번 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소위 순환 출자가 문제다. 우리나라 예. 재벌 기업에. 예.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라고 많이 권유도 했고 뭐 압박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 도입됐어요. 아시겠습니다만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인 애플, 뭐 그리고 구글, 뭐 이런 회사들 보면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몇 개죠? 딱 하나잖아요. 구글은 알파벳이고. 예. 그렇죠. 알파벳이라는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거고, 애플은 애플 하나 상장되어 있고, 그 밑에 뭐 많은 회사들이 비상장 100% 애플의 지분을 자회사. 갖고 예. 있는 자회사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보면 LG그룹을 예를 들면 주 LG가 이제 지주회사로 상장되어 있고, 그 밑에 LG화학이 있잖아요. LG화학에서 떨어져 나간 LG에너지 솔루션. 예. 뭐 그리고 자회사 뭐 손회사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1개 회사 정도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미국처럼 원칙적으로 맨 위에 있는 지주회사만 상장회사가 되고 그 밑에는 자회사로 비상장으로 있으면서 모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을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상장 주식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루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업의 승계와 관련해서 지주회사가 이상한 형태로 도입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습니다만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도 있잖아요. 지주회사 주식은 항상 싸요, 보면. 그렇죠. 안 올라가요, 그러죠. 안 올라가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주가 오르는 걸 일단 지배주주들이 싫어하거든요. 주가 오르면 상속세 많이 내야 되잖아요. 승계하는데 지장이 예.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는 항상 싼 주식으로 인식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지주회사 주식은 웬만하면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이미 그렇죠. 퍼져 있죠. 이게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지주회사 체제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편법 내지는 탈법적인 일종의 뭐 탈세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경영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메리츠 금융이 예. 원 메리츠라고 해가지고 자회사들을 다 상장 폐지하고 하나로 합쳤잖아요. 예. 이게 바로 앞서 말씀하신 분할이 아니라 오히려 합쳐서 하나만 그렇죠. 상장하고 하는 예. 형태잖아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 평가는 이 형태에 비해서는 많이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메리츠 아시겠습니다만 3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었죠. 메리츠 금융 지주, 그리고 메리츠 화재, 그리고 증권. 예. 근데 이제 화재하고 증권을 상장 폐지를 하면서 메리츠 금융 지주만 한 개의 상장 회사로 남겨놓고 이제 밑에 자회사로 예. 비상장 자회사로 갖고 있는 미국식 지주회사 체제로 그렇게 간 거죠. 바꾼 예.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그 전부터 메리츠 그 계열사들이 주주 환원율이 높았어요. 아,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의 방법으로 주주 환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세 회사 다 높았었죠. 금융회사라는 건 결국엔 돈 굴려서 돈 버는 예, 회사잖아요. 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게 굴리는 돈이 클수록 그렇죠.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5대 금융 금융지주하고는 지주회사 뭐, 예. 비교하면 사이즈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지금 시가총액은 우리 금융지주의 시가총액하고 비슷하거든요. 아, 그럼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이미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굴리는 돈, 그러니까 소위 자산 규모로 비교하면 한 10분의 1 될까요? 그 규모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메리츠 금융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좀 더 많이 나와야겠네요. 유도를 해야죠. 네. 예. 자꾸 쪼개기 상장해갖고 이상한 형태의 지주회사 체제가 더 많아지는 거는 막아야 되고,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본래 형태의 지주회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인책도 제시를 좀 해야 되고요. 변질된 지주회사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지금 책에서는 이 기업 분할 악용 사례를 예. 아예 사기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뭐 그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도 한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생각합니다. 그 저 LG 엔솔 사례 이외에도 또 이런 사례가 많죠. 많이 있죠. 너무너무 많이 있죠. 물적 분할 후에 쪼개기 상장이 워낙 그 증시에 충격을 주고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요새는 물적 분할 횟수는 조금 줄고 인적 분할을 많이 네.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인적 분할은 문제 없는 겁니까? 인적 분할도 문제가 있죠.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자사주를 들고 있던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자사주가 의결권이 또 부활하거든요. 그리고 자사주를 통해서 지배권을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인적 분할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인적 분할도 여전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업 분할 제도가 도입된 게 우리나라 이제 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에 그렇죠. 구조조정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네. 기업을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게 인적 분할된 것밖에 없는데 또 소액주주한테 돌아오는 건 그렇죠. 없잖아요. 분할 제도가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된 건 1999년. 예, 외환위기 직후죠. 빨리 청산하고 빨리 팔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이제 구조조정하라고 그렇죠. 이 분할 제도를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상장 제도는 뭐 그전부터 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별도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시원하게 섞는 거죠.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따른 다른 지배주주 이외의 다른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그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닌가. 바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뭐 어떤 해외 제도나 사례 같은 것들 없을까요? 새 정부 들어서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죠.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적어도 5년 동안은 상장을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미흡해요. 왜냐하면 5년이라면 이 투자하고 기다리기에 충분한
5년이거든요. 5년 정도는 기다릴 그렇죠. 수 있죠. 예. 물적 분할 아니면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적 분할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규제책이 나온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외국에서는 이거를 입법으로 막은 예는 아는 바로는 없어요. 다만 입법으로 막지는 않는군요. 손해배상 청구에 아주 네. 죽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이제 네.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원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법원 판사님들도 좀 주식 투자를 하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예. 당해 보셔야 좀 예, 생각이 그렇죠. 하여튼 바뀌지 않을까 이 싶어요. 기업 분할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주가 출렁이고 뭐 정말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그 상속 증여세율이 세계 최고 그렇죠. 수준인 바로 네. 이 점이 네. 자꾸 기업이 편법을 쓰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변칙된 지주회사 제도도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서라고 봐야겠죠. 그럼 과점주주에 대한 상속세율은 60%. 50%가 기본이고 20% 예, 할증돼서 할증이 돼서 60%가 되죠. 60%니까요. 예. 우리 잘 아는 저 손톱깎이 전문 회사, 그 아주 세계적인 회사였던 게 기업을 아예 팔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떠한 명목이라도 50% 넘게 가져가는 것은 이건 국가의 횡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상속세가 됐던 소득세가 그렇죠. 됐던 예. 어떠한 명목의 세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개인이 1년 12달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중에 6개월치 이상을 가져가면 그건 조금 그건 말이 안 되죠. 정의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좀 묘한 그 컨센서스 비슷한 합의가 있는 게 부에 대물림은 안 된다. 네. 주요 선진국들을 봐도 상속세 없는 나라들도 많아요. 많죠. 그럼 그 나라는 뭔가? 이렇게 노르웨이, 생각해보면 뭐 캐나다, 예. 호주, 뭐 그다음에 미국 많이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기업을 물려주더라도 바로 상속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중에 팔 때 네. 이렇게 물리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나라는 부를 정당하게 축적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런 그 사고가 만연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뭐 쪼개기 상장하고 또 이상한 변칙적인 지주회사 체제로 변환하고 이런 식으로 소액주주들의 뒤통수를 쳐서 모은 재산을 거기에 상속세도 확 깎아준다? 그럼 제가 봐도 그건 부당해요. 다만 편법적인 부의 축적이 근절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단히 적은 비율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상속세를 많이 깎아줘야겠죠. 마지막에 이 건강한 주식시장 두세 배 올리려면은 네. 이 주식시장 10가지 룰을 딱 제시를 예. 하셨는데 이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주식 투자는 하면 할수록 이 소액주주는, 이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아.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하는데 적극적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찾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책을 쓴 거지.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그거거든요. 특히 요새 젊은 세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아직도 국장하냐, 아직도 한국 주식하냐,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 주식해야. 요즘 뭐 서학개미, 일학개미 뭐 그렇죠. 많습니다. 최근에는 네. 야 일본 주식하는 게 훨씬 낫지 뭐 이런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한국 사람도 안 사주는 주식을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도 단기 투자만 하게 되는 시장인 것이죠. 그런 투자 문화라면.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투자하는 주식 시장이 당연히 한국 증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장 기업 이익 수준이 뭐 갑자기 2배가 되는 그렇죠. 거는 사실 쉽지 그건 않지 어렵죠.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제도를 바꾸고 관행을 바꿈으로써 지수를 5천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마다할 이유가 없죠.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주가를 모든 주식을 그 2배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책을 쓰면서도 야 내가 정말 지금 국회에 들어 있으면 이런 입법 발의를 할 텐데 아니면 이런 걸 동료 의원들하고 해서 통과를 시킬 텐데 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김 변호사님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정말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저희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한 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